정확하게 18억의 부도를 맞았어요. 매출이 10억이 채 안 된 상황에서. 그 나이가 제가 26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때 부도가 나면서 이제 거래처 분들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상황 자체부터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집이 없어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셋이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게 됐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벌 수 있는 벌이 가지고는 저희 부모님을 부양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군대 가서 2년 동안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까를 연구를 많이 했었고, 바로 복학과 동시에 500만 원 빌려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잠을 안 잤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붓기 전까지는 침대에서 절대 잠을 안 자겠다 해서 거의 엎드려서 잤었죠. 한 4년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죠. 한창 이제 취직해서 돈 벌 나이에 아예 수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알바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식당에서도 알바했었고, 막 설거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기 같은 거 그런 거 나르는, 그러니까 음식 나르는 거라든지. 그렇게 이제 공채 같은 게 시작되면 한 두세 달은 계속 그러고 있었으니까. 축구가 힘들지만 재밌었기 때문에 잘하고 싶었어요. 힘도 없고 되게 왜소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경기에도 출전도 잘 못하고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깡다구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더 이를 악물고 막 울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프로에 입단하기까지의 확률이 이제 100명이 축구를 시작한다 하면 0.8%라는데 0.8%를 뚫고 입단하게 된 거죠. 너무 꿈만 같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 더 실현의 시작이었어요. 정확하게 18억의 부도를 맞았어요. 매출이 10억이 채 안 된 상황에서. 그 나이가 제가 26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때 부도가 나면서 이제 거래처 분들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상황 자체부터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제 급여 때 되면은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급여가 5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전날에 통장에 보면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정도밖에 없을 때가 거의 매달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 전화번호 보면서 돈 빌릴 수 있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또 돈 좀 빌려주세요. 뭐 계속 이게 몇 년 동안 일이었던 것 같고요. 데뷔를 하게 되고 한 경기를 뛰었는데 1년 지나니까 방출이 되더라고요. 1년 만에 이제 최고의 팀에 있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축구 선수일 때는 몰랐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식당을 하셨는데 엄마 가게에서 홀서빙을 했어요. 찌개집에서. 그때가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서 병역 면제가 됐을 때였어요. 메달 따서 막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뛰는 모습을 제가 TV로 보게 되고, 저는 그때 이제 찌개를 나르고 있었어요. 사회에서 완전히 밑바닥인데 동료들은 많은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난 이제 축구랑 완전히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심하게 떨어지더라고요. 필기부터 해서 면접부터 해서 오만데 다 떨어지니까 이제 아,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한 26, 7쯤 되면 이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거든요. 다른 직업을 찾아서. 이제 29 넘기면 30인데 내가 여자라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하지? 어차피 내가 시작한 건데 진짜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거든요.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를 폐업해라. 제가 그 당시에서 폐업을 하면은 앞으로의 다시 재기, 또 다시 창업을 다시 했을 때 패배자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무조건 해결을 하겠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살아왔던 과정도 어려웠는데 설령 뭐 힘들어 다시 컨테이너 박스에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대표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년만 기다려달라. 무조건 갚겠다. 10원도 깎지 않고 갚겠다 해서 진짜 10원도 안 갚고 다 갚았는데, 그래서 1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거든요. 지금 돌아봤을 때는 그때 그 한 4년의 제 인생 공백 때가 엄청 제 인생에 엄청 중요한 시기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왜냐면 그때 진짜 백수였고 오라는데 아무 데도 없었고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다는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함부로 막 평가하지 않게 된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축구가 계속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엄마,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도전을 한 번만 해보겠다. 그 첫 경기에서 엄마랑 아빠가 왔을 때 내가 골을 넣지 못하면 나는 깨끗이 정말 마음을 접고 장사를 엄마 밑에서 배우겠습니다. 1위 팀을 상대로 이제 내가 내걸었던 공약이 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군대 갓 전역해가지고.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 골 넣고 어시스트를 하나 하게 돼서 2대1로 저희가 이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쭉쭉쭉 완전히 그냥 올라섰어요. 제가 벤치에 있던 경기를 뛰건 내가 잘하건 못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감사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이제 완전히 올랐죠. 와, 역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된다. 우울증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그 심리 상담을 받는 상황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으셨어요. 좀 너무 많이 안 좋은 일을 겪으셔서. 근데 방송 나가고 나면 진짜 무섭거든요. 시사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이 방송 한 회가 끝나면 이 사람의 인생은 이 한 번 해준 멘트 때문에 엄청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안 좋은 쪽으로 너무너무 걱정이 됐는데 방송을 너무 잘 봤다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심리 상담보다도 당신들하고 했던 방송이 나한테는 진짜 힐링이었다고 그 방송 보면서 느꼈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정말 엄청 큰 삶의 보람을 느꼈었어요 그때. 기업인은 사실 장사를 할 거냐 기업가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기업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이제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분야에서 또 우리만의 기술을 가지고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적용 분야가 넓어진다면 또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회사가 더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인정받는 기업이 되면 더더욱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하거든요. 이영표 선수가 했던 말 중에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잘하는 선수가 매번 잘할 수 없거든요. 잘하는 선수가 잘하다가 못하면 그 선수는 노력을 멈추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도태되고. 근데 못하는 선수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순간 기회가 왔을 때 그 준비가 된 선수는 기회를 잡거든요. 언젠가는 되는 그런 지하철 2호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호선은 타고 있으면 언젠간 가잖아요. 자기 가고 싶은데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 위치가 낮건 높건 상관 안 해요. 그냥 그 위치가 밑바닥이어도 이 위치가 나에게 현재 주어진 위치니까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나에게 그 위치에 맞는 최상의 결과가 보상이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믿거든요. 여기 있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가도 저는 자만하지 않을 거고 내려가도 좌절하지 않아요. 잘 아는 친구가 예전에 키즈 카페를 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되게 새롭게 잘했어. 일 매출이 장난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확 꺼졌어요. 서비스도 다 좋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별걸 다 했어요. 결국은 사업 접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부가 보조금을 줬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는 것이 옵션이었어요. 필수가 아니라. 근데 보내면 무조건 돈이 나오네? 웬만하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전부터 거의 3시까지 손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산업 효과와 기업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은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기업은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실제로 이 구조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진짜 못해서인지 아니면 산업 자체가 불가항력적인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따져보는 것이 본인의 실력입니다. 만약에 내가 같은 업종 하는데 비슷한 업종이 거의 다 망해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님이 이제 로코미디어 판타지 무료로만 하는데 그때는 책방이 2만 개 해가지고 그냥 평타도 몇천 권 팔린대. 평타도 다 사주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고 다 이제 모바일로 바뀌고 뭐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 사양기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2만 개, 1000개를 남겼는데 지금 1000개도 뭐 성행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를 본인이 뭘 노력해서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럼 매몰비에 빠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건지 아닌지를 본인이 이 업종에 오래 하셨으니까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카페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예측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간다고 방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냉정하게 지금 내가 하는 업종 자체가 경쟁력을 전혀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 산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이걸 따지지 못한다? 그러면 접어야죠. 두 번째로 근데 보니까 아니다. 내가 극복할 케이스가 있다. 그럼 내가 못하는 거다.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두 번째 벤치마킹을 해야죠.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하질 않습니다. 앉아가지고 이분도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뭐 안 됐고 뭘 못했고 그냥 막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잘못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잘 되는 데를 보면 가보면 알아요. 냉정하게 나랑 똑같은 업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잘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벤치마킹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비슷한 맥락 속에서 잘 되는 곳이 꽤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예상치 못한 아이템이나 방법론을 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배달로 손구 본 케이스도 있어요. 카페인데 배달 자체가 수지가 남는 게 아니라 배달을 통해서 릴레이션십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그 단골로 만들더라고요. 배달을 여기서 컨텐츠의 미래 버전으로 풀면은 무료 보안제로 그렇죠. 풀어버린 거죠. 시간을 따져보면 그게 안 맞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맛이 다 있다고 하지만 변별력이 엄청 이렇게 크게 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친근해지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되게 임팩트가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 만나뵈서 조언도 들어보고. 왜냐면 그 업종 그 맥락에서 그 사람보다 디테일하게 잘 아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솔루션 줄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밖에 없어요. 찾아가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서 내가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또 웃긴 게 그럼 그걸 배워도 되냐? 그것도 아니야. 자영업이 왜 힘드냐면요. 똑같은 게 아예 없습니다. 일단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연령대와 동선과 내가 있는 위치가 다 달라요.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거를 내 맥락 속에서 살릴 수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분석이 철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접으셔야죠. 고 작가님이 잘 말해주셨어요. 자영업을 16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은 매몰 비용 오류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 가감하게 접는 게 이익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다, 이제 파악이 됐다. 그럼 구체적인 팁 중에 하나가 스몰톡 능력을 엄청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뭐 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관련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보통 공부를 할 게 막 생뚱맞은 얘기를 거기다 대고 틀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만약 그걸 잘 알아봐. 예를 들면 내가 한 번은 미용실에 갔는데 여름 휴가 시즌이 온 거야. 여름 휴가 시즌에 뭐 어디 가요 그랬는데 만약에 베트남 어디가 좋고 베트남에 뭐 베트남 이거 좋은데 베트남 거기 가세요? 맞장구 쳐주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할 얘기가 딱히 없어요. 시시콜콜한 얘기밖에 못해요. 지적 경험이 제일 좋아요. 근데 지적 경험의 최대 맹점은 뭐예요? 경험치가 깊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양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근데 책이라는 건 뭐죠?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깊이는 우리가 얕을 수가 있어요. 폭이 엄청 넓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폭이 엄청 넓어야 엄청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솔루션이 너무 많아요. 뭐 유튜브, 뭐 네일샵이든 무슨 반도체 회사든 공부를 하면 솔루션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안 하는 거예요. 절정 대미의 법칙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진짜 제가 볼 때요. 절정 대미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람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만 기억하냐?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의 과정 속에서 최악 혹은 최고의 순간만 기억하고
또 마지막을 가장 많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처음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식당 같은 데서 들어올 때 사람들한테 환대를 하고 뭐 서비스를 잘 주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마지막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 머리 잘 자르는 거는 둘째치고 그다음에 머리 말리면서 말릴 때 되게 좋은 기계로 이렇게 머리 마사지를 해줘요. 근데 그 생각보다 되게 시원해서 그 미용실에 가면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저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리 조사를 해도 사람들은 그 사건이 전반적으로 기분이 나빴어도 절정의 순간이 기분이 좋고 마지막이 기분이 좋으면은 그 사건을 기분 좋다고 기억합니다. 아무튼 유망한 게 없다. 모든 건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유망한데 만약에 가면은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최고 수수료이기 때문에 진짜 벽을 만날 수도 있어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사업에 대한 메타인지를 엄청나게 올려야 되고 분석을 철저하게 해봐야 된다. 우리가 복잡게 하는데 로컬 비즈니스는 복잡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려있지가 않아요, 위로. 노력한 만큼 얻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요. 아니면 접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못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이렇게 불어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분석이 안 되니까 하면 되겠지 근데 계속 마이너스야.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극복하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분석이 안 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냉정하게 먼저 따집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케이스인가 아니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케이스인가.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라. 그러면은 분명히 생산은 올라갑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고.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서비스를 설계하실 때 절정과 대미에 어떻게 집중을 할 것인가. 사실 이렇게 절정의 순간이라는 거는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열애라 치더라도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한테 최고의 기억을 줄 것인가. 이게 사소하더라도 마지막에 임팩트를 주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지금 포인트 지금 기점에 있거든요. 정말 이 악물고 분석하셔야 돼요. 검증된 노하우들이 조금씩 실천하면서 그게 복리로 쌓이면은 여러분 다 부자 되실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거, 여러분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자기 분야에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자신이 없어요. 실력이 택도 없습니다, 다들. 거의 90%는 결국 여러분 어떤 업에 있냐면은 진입장벽이 낮은 업에 있어요. 진입장벽이 낮은 거 언제나 누구나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만의 열정, 여러분만 패기 그런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할 것 같아. 열심히 할 것 같은 걸 어떻게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실력이 출중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진정 도움이 되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장기적 안목에서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어려운 길을 제시하고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낮은 평가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펙은 허울뿐인 거예요. 스펙이 높다고 여러분 절대 실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듯한 사탕발림 같은 조언으로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사람,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달콤하게 좋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할 때 쓴소리 해주는 사람, 인생은 쉽지 않다는 거 알려주는 사람,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 여러분의 몸을 좀 더 고통스럽고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우리가 떨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데일리 리포트를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300일 넘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는 친구도 있고 안 바뀌는 친구도 있어요. 한 달을 써도 바뀌는 친구가 있고 365일 써도 안 바뀌는 친구가 있어. 뭐예요? 그냥 기계처럼, 진짜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쓰기만 하는 거예요. 의식적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식적 노력. 자기 삶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반복되는 그리고 바보 같은 후회. 20대 1위 공부 좀 더 할 걸. 30대 1위 공부 좀 더 할 걸. 40대 1위 남녀 공부 좀 더 할 걸. 50대부터 바뀌어요. 남자는 공부 좀 더 할 거리고 여자가 바뀝니다. 내 자식 공부 좀 더 시킬 걸 이걸로.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우리가 계속 이해를 반복하면서 할까? 야 그래 내가 이렇게 그지같이 살아야 되냐? 한 번 사는 인생 뭐 나만 자유롭게 살 거야. 아 이거 회사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거 씨 안 다니고 말아. 나도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거 해보겠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모든 선택에.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다 떠안아야 돼요.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정신 상태로 할 수가 없어. 장난 아니야. 정말 확률 낮아. 할 수 있던 자신감은 중요하지만 이 정도에서는 택도 없어. 고통스럽고 지겹고 힘들지만 그 길로 갔을 때 어떻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디 속해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정말로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속해 있냐가 여러분을 결국 만들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 의지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의지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가예요. 정말로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노력을 하려고 그거를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나는 올바른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나? 결국엔 다 상호작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가족한테, 내 친구들한테, 직장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득하고 싶어요. 이따구로 가면 안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회사는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돈을 주고 여러분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봉급에 할당하는 업무 능력이 충분히 충족되셔야 돼요. 안 되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실력만 본다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안 바뀌는 거는 여러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권력의 흐름대로 그냥 쫓아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권력과 맞서야 돼요.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의 확신이라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실이라면 얘기할 수 있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창출이 되고요,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신이라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개무시당한 거를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혁신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싶으신 분이라면 내 의견이 소수 의견일 때에도 이거를 말할 수 있는 뭐다? 솔직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항상 옳은 권위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권위자가 옳은지 안 옳은지도 잘 판단도 안 해. 그냥 누가 어디 뭐 대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옳겠거니, 뭐 어느 분야의 뭐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옳겠거니, 의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장에 반대 논구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에는 전략적으로 뭐라 그래, 레드팀이라고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말만 계속하는 거 확정평양 깨려고 그게 레드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자꾸 실력 타령하니까 실력이라는 게, 여기서 실력을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계획을 잘 짜는 게 실행이 아니라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계획만 짜는 게 실력이에요. 그렇죠. 그게 되게 핵심이에요. 이게 뻔한 말 같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실행할 수 없는 뭐라 그럴까, 자기의 희망을 적고 계획이라 그러죠. 그렇죠. 희망사항과 계획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내 실현과 계획의 갭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웬만하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신감으로 발현되면 모르는데 자만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꼬이게 되면 내가 뭐 조금 덜 노력해도 뭐 나는 평탄이산 치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본인의 맥락화를 잘 시키셔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쟤네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맥락화를 잘 시키셔야 됩니다. 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러면 약간 변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철석같이 쟤네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되게 팩폭으로 들리고 거칠게 들리고 되게 싸가지 없이 들린다, 힘들게 들린다. 탑 레벨에 가서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을 거다. 그냥 여러분은 저를 오히려 그런가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요 정도 말은 우습게 들을 수 있어야 되구나. 그냥 흘려 들을 줄도 알고 거기서 내용만 뽑아 먹을 줄도 알아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트레이닝, 그러니까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은 유예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운동이 공부에 얼마나 좋은가,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예. 핵심이 뭐였냐면은 1995년도에 뭐 칼 코트만 교수가 운동을 할 때 이 뇌 신경세포에서 뇌 유래 신경 영역 인자, 되게 길죠, 예. 어렵죠, BDNF라 합시다. 그것이 증가됐다고 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 뭔가 운동할 때 뇌에서 뭔가 증가를 하는데 신호가 나오는데 자꾸 BDNF가 나오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를 연구를 몰랐어요.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뇌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뇌의 가소성, 다시 말해 시내스를 더 많이 연결시켜주고 시내스를 또 코팅해주고, 그러니까 모뎀을 광캡으로 바꾸는데 매우 큰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이 BDNF가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운동할 때는 신경세포들이 다른 신경세포를 자극해서요, 장기 상승 작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장기 상승 작용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냥 머리가 똑똑해지는 겁니다. 학습과 기억에 아주 효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운동을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억의 핵심은 해마예요, 해마. 예, 해마. 해마가 이 오는 기억들을 다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시 보내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하면 이 해마가 아주 젊어집니다. 건강해지는 해마가 거죠. 회춘을 합니다. 예. 기억을 담당하는 그것이 회춘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이게 운동을 하니까 이런 영향, 긍정적 역할을 뇌에 하고 있고, 게다가 우리 뇌는 전기 신호를 받아서 네. 이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이랄지 엔돌핀이랄지 이런 게 나오는데,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등등등등,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그 동기부여를 자극하고 기분을 전환시키고 약간 긍정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 또 인내심이나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왜 쉬어야 우리 인지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뭔가 일을 할 때 투입량 중심 사고가 되게 강합니다. 옛날에는 뭐 하드웨어가 뭐 다였죠. 뭐 자동차의 시대. 예를 들어 무슨 공장을 짓고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투입량 중심의 사고가 먹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엄청난 큰 축이 소프트웨어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투입량 중심으로 무조건 무식하게 시키면 무조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뭐예요? 투입량 중심으로 막 하면은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998년도에 나사에서 화성 기후 탐사 궤도 우주선이라는 거를 이제 보냈습니다. 우리 지구 위에 생물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그거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데 있어서 화성 연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성에 이제 많이 보내는 거거든요. 화성은 이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성의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은 이게 인공위성이 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보내는데, 그 당시 이제 1998년도에 1억 2,500만 달러라는 예산을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보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약간 몇 번 동안 화성 뒤쪽으로 가가지고 통신이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제대로 됐으면 이제 통신이 돼야 되는데, 그 우주선이 딱 저렇게 화성 뒤로 가서 통신이 끊겼는데 다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우주선이 이제 추락을 한 거죠. 그래서 나사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엄청난 프로젝트였는데 결국 이제 실패로 끝났는데, 중요한 거는 왜 실패했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왜 실패했나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추진 엔진,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나사가 그거를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외주를 주는데 글로벌로 외주를 준단 말이죠. 근데 알아봤더니 뭐 어떤 데는 영국에 외주를 주고, 어떤 데는 뭐 미국에 외주고, 어떤 데는 다른 나라에 외주를 주는데, 이 역추진 엔진을 만들 때 만드는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엔진이랑 이걸 도는 프로세스의 측정법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터법을 쓰는데 미국은 인치나 이런 걸 뭐 마일 쓰잖아요. 근데 그게 달라서 이게 안 맞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측정법이 달랐다는 거를 나사가 몰라서 모르는데 실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 발표를 할 때까지 그 중간에 이걸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까먹었느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거의 만성적 과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워낙 이게 항상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몇 개 가지를 이제 체크를 못한 상태가 있었고 그 중에 이게 사소하지만 때로는 결정적일 수 있는 이 역추진 엔진에 대한 그 측정법 오류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했을 때는 가장 지분이 큰 게 과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몰입을 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면 투입되는 양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돼서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일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인간 몸은 쉬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일을 할 때 정말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억력이나 학습력 좋은 것도 좋지만 중요한 공부 같은 경우는 인내력도 좋아야 되고 긍정적 감정이 얼마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정말 기억, 학습력, 자제력, 인내력,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많은 어떤 요소들을 뿜어내면서 도와준다는 거죠. 김승석 교수님이 쓰는 우리 몸이 세계라면 보면은 거기에 뭐 병원 연구가 나와요. 인턴 때 엄청나게 이제 일을 하잖아요. 혹사를 하잖아요. 그것이 주는 폐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 몸이 망가지고 환자한테도 나빠. 그래서 이게 연구가 있어요. 이게 이 정도 잤을 때의 그 의료 사고와 그렇지 않았을 때, 당연히 과로에 있었을 때 의료 사고가 월등히 많습니다. 잘 쉬어야 똑똑해진다예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논팽이처럼 놀면 안 되고 그렇지. 일할 때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쉴 때 잘 쉬어야 여러분의 판단력도 높아지고 여러분이 똑똑해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도 잘 알아야 되고 특히 리더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잘 쉬면서 해야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안 쉬면 바보가.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래서 우리가 나사 얘기를 들었어요? 나사가 이걸로 1,000억을 날렸어요. 그냥 피로해갖고 1,000억을 날린 거예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 날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1,000억을 날린 거예요. 1,000억. 그다음에 시간까지 따지고 기회비용으로 그렇죠. 치면 1조를 넘게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전략을 짤 때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안 하는 걸 생각해요. 안 하는 것이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 인지하실 필요가 그냥 있어요. 진짜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쉬어야 됩니다. 최근에 한번 소름이 돋았던 적이 있는데 고 작가님이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영어로 다시 읽으셨어요. 거기에서 해외 원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론을 보이는데 저자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해외 원조가 실패하는 게 80%가 넘지만 실제로 한 개가 성공했을 때 거기서 부가가치 효용이 그 80%의 실패를 다 덮고도 남는다. 이게 복잡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블랙스완의 출연이죠. 이게 이런 거였구나.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복잡계 얘기를 하고 있구나. 복잡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연결이고 그 연결은 단순 연결이 아니라 그 연결은 피드백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이 포지티브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리면 어때요? 점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어떤 엄청난 사건이 창발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빵 터지는 거예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서 음으로 터져서 시스템을 갈아엎고 있어요. 완전 파괴시키고 있고. 요즘엔 여러분 왜 막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터지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링크를 누구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느슨하지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시너지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10,
얘도 10을 갖고 있는데 둘이서 만나면은 이제 20의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20보다 넘어서는 거예요. 뭐 30도 되고 뭐 1010도 되고 뭐 100도 되고 아무튼 선형적인 합보다 넘어서는 게 시너지인데 복잡계는 그거가 여러 개가 뭉쳐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터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운송수단의 발달으로 막 이동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창반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퍼지게 하려면 링크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빨리빨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얘 때문에 터졌는데 요거를 끊어내는 걸 알았다. 그러면 문제가 그냥 복잡해 보여도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복잡계에서 포지티브한 경우 다양한 사람과 교류, 좋은 사람들과 교류해서 이 링크를 늘리는 방법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터졌을 때는 좋은 거니까 그걸 올리려면 복잡도를 올려야 되는데 복잡도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복잡계는 이렇게 노드들이 있습니다. 노드. 여러 개 점들이 있어요. 이렇게만 있으면 복잡계가 아닙니다. 복잡해 보여도 복잡계가 아니에요.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어떤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개가 돼야 됩니다. 개,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복잡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래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뭔가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도 얘네는 서로 간에 유기적 연결이 없기 때문에 복잡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창발도 안 일어납니다. 갑자기 모래알이 막 괴물로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복잡계가 되면은 복잡계에서는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상위 20%가 80%를 차지하죠. 복잡계에서 복잡도를 올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복잡계에서 복잡도를 올리는 방법. 갑자기 말 자체가 어렵죠? 첫 번째는 노드가 있고 두 번째는 링크가 있는데 이 노드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노드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복잡도를 올리는 방법은 노드를 2개 늘려서 링크를 2개 늘리는 것도 있고 노드는 하나 안 늘리고 이렇게 링크만 늘려도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뭐 2개 다 올리면 좋겠지만 링크랑 노드. 예를 들면 여러분 독서로 봤을 때 다양한 책을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노드들이 생깁니다. 노드들이 생겨요. 그럼 이게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막 지들끼리 연결이 돼요. 그러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빵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되게 전략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 게 똑같은 책을 2권 읽어요. 그러면 노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교집합에 대해서 노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좀 읽어야 돼요. 다른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너무 생뚱맞은 책을 읽으면 언젠간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노드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무조건. 당장 내가 뭔가 가시적인 어떤 개를 형성해서 거기서 어떤 원하는 값을 나오길 원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바운드를 정해놓고 그 내부에서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노드도 큰 노드가 있을 거고 작은 노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노드는 발이 여러 개 붙을 수가 있겠죠. 링크가 많이 붙어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면은 복잡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높아집니다. 근데 어때요? 작으면 이게 붙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책을 읽어도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붙일 수 있는 링크가 많아집니다. 붙일 수 있는 링크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하냐가 되게 중요하고 똑같은 책을 읽어도 복잡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노드는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했지만 여기 있지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연결돼서 나중에 복잡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교류, 좋은 사람들과 교류해서 이 링크를 늘리는 방법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상에서 그게 엄청난 변화고 성장이겠죠. 나쁜 습관이 뭐해서 여러분 네거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사람들과 나쁜 상호작용을 가지면서 나쁜 피드백이 어떻게 되죠? 나쁜 음의 블랙스완, 음의 창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창발이죠. 뭐가 어떻게 잘 될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운이 압도적인 데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이 컨텐츠판이에요. 이 컨텐츠 영역이라는 거는 복잡계라서 평균값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만 중요하죠? 극단값이라는 것만 중요합니다. 빵개가 터진 거, 무한개가 터진 것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극단값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평균값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빵빵 터지는 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빵빵 터지는 게 많이 나왔을까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른 데 일주일에 1개 올 때 우리 일주일에 7개 올려서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또 그래요. 대충 막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빨리 일하고 자기 개발하라 이거예요. 실력은 자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평균 획이라는 거는 자기 실력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복잡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일단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예측을 남발하잖아요. 거의 복잡계 모르는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봤잖아요. 얼마나 예측을 많이 했나? 터무니없이 한 경우가 더 많았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식론적 겸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운에서 얻은 거를 크다는 걸 인지하고 겸손하자 이런 프레임이었다면 요즘에는 운이 큰 곳이 어디 있나를 찾는 거죠. 지역에서 국지화된 비즈니스들은 비복잡계, 선형적 구간인데가 많지만 이 복잡계는 뭐 대부분 큰 비즈니스는 사람들 B2C라는 건 다 복잡계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사건을 혼자서 맡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로펌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또 리더십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따질 때 상단이 얼만큼 열리느냐 그걸 계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프 베조스도 1원칙이 뭐예요? 실패할 각오가 돼 있지 않은 사람 아마존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뭐예요? 운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운이 많이 터질까 그거를 설계를 해놓고 실패의 비용을 감수하는 프레임만 짜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짤 때 여기 가면 상단이 이만큼 열려있다. 상단이 열려있지 않은 거는 이익을 내려고 안 하고 무료 보완제 수준으로 적자만 안 나면 된다고 가요. 이게 복잡계에서 복잡도를 올린다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꼭 기회를 들어서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도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만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장 뭐든지 해도 좋습니다. 지금 한 노력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공부는 늦음도 빠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이든 그냥 본인이 늦었다고 그냥 마음을 먹는 거예요. 20대든 30대든.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조바심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대도 조바심을 낼 수 있고 30대도 조바심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뭐 아는 게 적다, 내가 이뤄놓은 게 적다고 해서 분명히 조바심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거를 빨리 알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15년 전에 공부했던 거 여러분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요. 저도 안 납니다. 지금 당장 알고 있는 게 적다. 내가 해놓은 게 적은데? 어떡하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 시점에서 알아야 될 거, 내가 필요한 거를 잘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시간이 없고 부족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언제든지 손을 놓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늘 들었어요. 저도 공부가 항상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것이 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 아니야? 공부하다가 결국 떨어질 건데 이거 계속 노력해도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공부를 했던 거는 이 기회의 소중함이었어요. 정말 재수하면 되지, 또는 재수강하면 되지, 대학생들은 다음에 하면 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제로예요. 합격할 확률은 0%가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면은 1% 아니면 10%, 20%라도 가능성이 생겨요. 물론 그 가능성이 적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100%가 안 되고 20%밖에 안 되다니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력을 해보니까 정말 기회가 중요하다. 지금 나한테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있을 때 좀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맞아요. 당장은 20%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100%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처음 노력을 했을 때 안 좋은 결과, 잘 안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 공부를 할 때 처음 합격한 시험도 있지만은 공부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시험도 있어요. 학생 때 좀 준비를 해보다가 끄적거리다가 못하겠다 하고 나중에 다시 공부한 시험도 있거든요. 그런 시험들은 그 공부가 나중에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보다 빨리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끄적거림, 내가 조금이라도 해본 노력, 그래도 열정을 다해서 했던 그 경험들이 나중에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그 가능성이 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 기억들, 그 순간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 자산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결국은 합격을 하더라고요. 저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를 좀 잘하게 되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나를 스스로 높게 볼 수 있고 남이 무엇을 말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갈 길을 정할 수 있고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이게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얻은 거?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어디 취직해야지, 아니면 결혼해야지, 돈은 이만큼 벌어야지, 남이 하는 그 기준 맞추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생각했던 시점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맞고, 그래 이게 좀 좋네 나한테? 이렇게 해보고 쓰고 저는 이제 10개 넘는 시험을 공부하다 보니까 15년, 20년 이상 20살 이후에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부법 써보고 저런 공부법 써보고 이렇게 생활 관리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된 거죠.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제가 하나를 고집하지 않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굳이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될 거에서 옛날에 이걸 썼으니까 이게 맞아야 된다는 생각에, 특히 여러분들이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바꾸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계획을 처음 세운 대로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꾼다는 것 자체가 왠지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심리 때문에 바꾸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예전에 맞았든 틀리든 그와 관계없이 지금 앞으로 맞을 방법을 내가 선택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수정해 나가시면 진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강연을 하거나 질문을 받을 때 꼭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좋으신 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저 지금 여기까지 이 공부법을 찾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처음 공부할 때 저도 무조건 때려박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할 때는 한 5번 공부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5번 보면은 외워지지가 않아. 그러다 보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너무 적게 얻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20번씩 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해보면은 아실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을 들어갔다, 아니면 정말 괜찮은 회사를 들어갔다. 처음 들어갔을 땐 좋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냥 회사의 하나의 부속품이 된 것 같은 느낌? 이게 외견상 좋은 거지 큰 회사를 다닐수록 오히려 나를 위한 시간은 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남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를 위해 좀 시간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게 이제 공부였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양치하면서 오늘 해야 될 것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뉴스 보고 출퇴근 시간 이용해서 책도 보고 했습니다. 저는 이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공부할 의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공부를 하기 싫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스터디언. 그럼 그 마음을 잘 끌어주시면 돼요. 괜히 공부라는 것 자체를 돈벌이를 위한 수단, 답답하게 독서실에서 10시간씩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 공부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를 위해 발전시키는 거, 나를 위한 시간.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하는 거는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다가 보면은 계속 떨어지는데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노력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뭐든지 해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다음 달에 성공하냐,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나를 위해 하고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지금 나의 시간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성과가 나오게 되고 결과도 좋아질 겁니다. 당장 뭐가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말고 그냥 나를 위해 이 시간을 쓰고 있다,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공부라는 게 결국
실력의 자유를 얻기 위한 하나의 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공부 방법을 아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게 중요하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성장이 멈추는 것 같아요. 클래스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예. 클래스가 성장하는 거는 원래 스케일업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스케일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관찰해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고 클래스가 이제 고정되거나 이제 하락하는 순간, 하락까지 하죠, 그렇죠? 이게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 밑바닥 때는 잘 모르는데 조금 뭐 어설픈 성공이나 그것도 상당히 운이 있었을 텐데 A에서 성공했다고 B 분야에서 성공할 줄 알고 전혀 뭐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네, 너무 맞습니다. 학습이 진짜 제일 중요한데 부족함을 채우려면 학습을 해야 되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서로 보완이 될 때 시너지가 나는 건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 또 서로 인정하면 서로의 단점을 알게 되니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적응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디테일의 중요성을 아는 순간. 왜 디테일이 이 클래스랑 상관이 있냐? 디테일은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그걸 챙겨야 여러분 일이 마무리가 되고, 일이 마무리가 돼야 여러분이 클래스 스케일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이 디테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테일이 되게 결정적일 때가 많아요. 디테일을 모르면은 맥락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알면은 다 아는 것 같거든요, 사실요. 근데 거기 숨어있는 디테일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요, 진짜. 주변에 일머리가 있다 없다 얘기할 때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원래 디테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에 어느 실력도 있으면서 몰입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디테일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일머리 좀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디테일 모르고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열심히 했는데 벌려놓은 일만 많아져갖고 수습해야 될 디테일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랑 연결이 되겠네요. 열등감이 동기부여가 되는 순간. 열등감이라는 것에 그 무게에 짓눌려서 무기력이나 혹은 잘못된 행동이나 편법이나 회피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이라는 것, 그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동기부여가 되는 뒤적인 변화를 시킨다는 거는 이 클래스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열등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변환시켜가지고 그 열등감 매몰되지 마시고 그거를 동기부여 삼아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한 일보다 운이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운도 실력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운은 실력이 아닌 게 운인 거예요, 여러분. 뭐 일초월장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초월장 1장은 저는 꼭 진짜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서점 가서 그냥 차분하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1장만 읽겠다는 각오를 한번 읽어보세요. 운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이 개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은 운입니다, 여러분. 5번째,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받는 기쁨이랑 주는 기쁨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타이밍이 우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얻어먹어서 기쁘다면 뭐예요?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줘야만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줘서 기쁘다면은 그건 내가 원할 때 누구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요. 얼마나 이 통제성이 높고 자율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게. 자율성이 높을 때 우리가 내적 동기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자율성은 욕구예요, 욕구. 예. 그러니까 충족되면 기쁠 수밖에 없죠. 이 주는 기쁨, 이거는 솔직히 진짜 클래스가 커야 돼. 이거는 여러분이 뭐 줄 게 있어야죠, 사실. 근데 주는 걸로 여러분이 말하면은 뭐 되게 경제적인 거에 국한하는데, 여러분 마음도 있고 뭐랄까 재능도 있고 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진짜 이렇게 주는 기쁨을 여러분이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예.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임을 깨닫는 순간. 안타까운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뭐 실패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세대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가 뭔가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야지만 실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청년 실업 최악이고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운을 잡는 건 실력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것들은 제쳐두고 열심히 합시다. 예, 그래서 실패해서 배워야 된다. 6번에서 예.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를 깊게 파면 다른 것이랑 통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최근에 한번 소름이 돋았던 적이 있는데 고 작가님이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영어로 다시 읽으셨어요. 거기에서 해외 원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론을 보이는데 저자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해외 원조가 실패하는 게 80%가 넘지만 실제로 한 개가 성공했을 때 그게 나오는 거기서 부가가치 효용이 그 80%의 실패를 다 덮고도 남는다. 이게 복잡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블랙스완의 출연이죠. 이게 이런 거였구나.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복잡계 얘기를 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제프 베조스도 1원칙이 뭐예요? 실패할 각오가 돼 있지 않은 사람 아마존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뭐예요? 운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를 깊게 파면 다른 것이랑 통하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게 진짜 클래스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임을 아는 순간.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막 힘들다 다 이해됩니다. 왜? 대표적으로 정해진 길에서 경쟁이 더 심화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옛날엔 대기업 더 많이 뽑아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었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도 못 들어간다는 문제가 발생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 배우는 건 대부분 답이 있습니다. 예. 예, 답을 찾아야죠. 맞아요. 근데 비즈니스는 답이 없어. 없는 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즈니스는 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 클래스가 성장하는 거고, 두 번째로 회사 내에서도 답을 만드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시키는 그래서- 것만 잘하면 그거는 답을 주어진 것만 예.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리더가 못 되죠. 근데 여러분,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실패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9번으로 넘어가면은 네. 승부에서 이기는 것보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는 순간. 제가 이제 완공의 예시를 제가 토플로 들었잖아요. 합격을 해야 되니까 편법을 쓴 거죠. 제가 영어 듣기를 잘 못하니까 영어 듣기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저 유학도 못 갔거든요. 남는 건 후회야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러니까 목표를 내 성장에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승부에서 편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가 안 나는 확률이 높은 거죠. 두 번째로 메타인지 높아요. 나의 한계를 아는 거죠. 한계를 안다는 거는 한계를 알아서 그냥 무너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개선할 점을 찾던가 아니면 대안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걸 해내지 못했구나. 그걸 극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측 이건 글렀다. 난 다른 대안으로 가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분야 실패를 했어.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거 사라질 것 같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맥락에서 꼽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로 비즈니스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맥락을 바꾸니까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히든 에셋이 돼가지고 삶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10번 합시다. 네, 10번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죽도록 해야 할 일은 사랑이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 또 사랑 빼면 뭐 인생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네. 그 모리 교수가 유언 같은 말을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와. 예. 저희가 이 방송하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오늘 이거 방송 들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자기 자신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이렇게 한번 가족들, 친구들 주변 돌아보면서 이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표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또 우리 가족 생각나네. 사랑이 전부죠. 뭐 다 네.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우리 원동력에는. 근데 저희가 그거를 꼭 여러분이 해내실 수 있도록 진짜 옆에서 저희가 꼭 무언가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해내도록 하겠습니다.